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최정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저는 그 인하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인하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상의사입니다.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도 하고, 의과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있는 두 가지를 같이 겸임하고 있고요. 인천에서 이제 여기 지하철 타고 오는데 굉장히 무덥고 이제 비도 내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강의를 들어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는 귀랑 코랑 이렇게 목을 진료하는 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시겠지만 귀만 보시는 분도 있고 코만 보시는 분도 있고 목을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목을 보고요. 목이라면 입을 얘기하는 거군요. 입과 뭐 이렇게 숨을 쉬는 이쪽 부분을 제가 보고 진료도 하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어쨌든 입에 문제가 그러니까 입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침인데요. 이 치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질환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이제 거기에 이제 의문이 들어서 조금씩 이제 실험도 해보고 같이 연구도 하게 되고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의사들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의사는 진료만 보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연구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강의를 조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과 같은 순서예요. 구강의 건강과 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침을 만드는 곳은 침샘이거든요. 그래서 침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침에 관한 다양한 어떤 편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침의 유용성, 그다음에 제가 하는 침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구강의 건강이 왜 중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구강의 기능을 이제 좀 보시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작이라는 거예요. 저작이라는 거는 씹는다는 얘기고요. 음식을 씹죠, 치아가. 그리고 혀가 음식을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삼킬 수 있도록 씹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화. 그 입 안에도 침이라는 것이 뒤에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존재하고 침에도 이 소화에 관련된 어떤 그 분비물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각인데요. 대부분 혀에 있지만 물론 혀에 아닌 부분에도 미각을 담당하는 곳이 아주 적게는 있지만 대부분이 혀에서 그 맛을 느끼는 그 미뢰 또는 맛을 느끼는 돌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미뢰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단맛, 쓴맛, 뭐 짠맛, 신맛 등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혀에 있고 입에서 그런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성분이 나와야 이제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음이라는 건 말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만들 때도 쉼 없이 입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결국 목소리를 처음 만드는 곳은 여기 존재하는 이 성대라는 곳에서 기본적인 주파수로 음을 만들어내면 그 음을 가지고 입의 모양을 조절해 가지고 특정한 어떤 의미의 단어라든지 이렇게 뭐 자음 모음으로 이렇게 발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입의 모양, 치아의 모양, 혀의 모양을 통해서 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호흡을 하죠. 여러분들 코를 막아도 입으로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도 숨을 쉴 수 있다. 그럼 보세요. 이게 먹는 거,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먹고 말하는 숨 쉬는 모든 기관이 다 입에서 이루어지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말하고 숨 쉬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어떤 기관이라고 하면 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뭐 입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입에 이렇게 어떤 뭐 혹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모양도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래서 얼굴에 되게 중요한 미용과 어떤 표정을 짓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웃을 때는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입술이. 당연히 제가 웃고 슬플 때
얼굴의 표정이 입술에도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한다. 따라서 구강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강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강의 건강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입의 상태를 보면 결국 전신 건강을 이렇게 조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모든 어떤 전신의 질환들의 일부는 입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은 입에 보면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뭐 찌꺼기가 낀다든지 이런 걸 보고도 알 수 있고요. 입이 많이 마른 분들은 입이 마를 수 있는 질환들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입안의 질환들을 통해서 구강의 건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외모와 의사소통에도 말을 하는 기관이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과연 이 침은, 여기 나오는 이 침은 어떤 역할을 하냐, 입에서 보면 구강 건강의 파수꾼, 파수꾼이란 말은 경계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이 구강 건강에 있어서 침을 상태를 알면 구강의 건강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구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침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과연 침이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타액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침샘, 이건 한국말로 침을 만드는 기관을 침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한자로서는 타액이라고 그러고 침을 만드는 샘이니까 타액선이란 말도 많이 쓰거든요. 이런 말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침의 정의는 뭐 다음과 같아요. 입안에서 생성되는 체액이에요. 입에서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액이 되겠고요. 그럼 이 침의 성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먼저 여러분들 이 짜장면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이 짜장면을 여러 번 드시게 되면, 드시다 보면 이렇게 짜장면이 물처럼 되거든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아는 분이 있나요? 맞아요. 침 때문이에요. 침에는 이 짜장면의 성분에는 녹말이 들어있거든요. 녹말은 이제 탄수화물이고, 녹말의 구조는 긴 사슬처럼 생겼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입 안에는 이런 그 탄수화물의 사슬을 끊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그 효소가 요 전분을 이렇게 알갱이 2개로 끊거든요.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끊어서, 네? 2개를 끊게 되면서 그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을 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묽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짜장면을 여러 번 끊어 먹을수록 이제 더 물처럼 변하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이제 녹말이 가수분해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침의 성분은 99%가 물이에요. 그냥 물입니다. 물과 다르지 않고, 그 외에 단백질, 일부 소화효소도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미네랄, 경우에 따라서는 깨끗한 침에는 없어야 되지만 입안에 세균과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균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염분과 당분이 같이 있는, 이렇게 다양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침이 왜 중요할까? 침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강의 기능이랑 똑같아요. 침이 중요한 이유는 입안의 윤활을 도와서, 그러니까 입안을 늘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삼킬 수 있을 때, 따라서 마른 음식을 먹고, 뭐 대표적인 음식이 뭐 저는 건빵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마른 음식을 먹더라도 침에 의해서 점점 녹아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넘길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화효소가 있어서 음식을 세분화해서 소화작용을 돕고, 면역 단백질이 있어서 세균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침이 많아야 되고, 침이 적은 환자들은 충치가 잘 생겨서 옵니다. 충치도 굉장히 잘 생기고, 침이 자꾸 세균을 씻어서 입안에 있는 세균을 없애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능을 침이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음식의 맛을 느끼게 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럼 침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3개의 기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귀 밑에 있죠. 귀밑샘이라고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기관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가장 큰 샘이고요. 침 중에서도 2가지 침이 있어요. 물 같은 침이 있고 끈적끈적한 시럽 같은 침이 있거든요. 이 귀밑샘에서는
맑은 물 같은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장액이라고 그러는데 맑은 물 같은 침이 나오고 주로 밥을 먹을 때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서 입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밀라제라고 해서 효소가 있어서 소화의 작용을 돕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여기 턱 밑에 있거든요.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양쪽에 턱 밑샘이 있고 턱 밑샘은 두 번째로 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끈적끈적한 것과 물 같은 침을 동시에 분비를 하고 평상시에는 이 턱 밑샘이 가장 열일을 많이 해요. 계속 조금씩 침을 분비해서 이불을 촉촉하게 젖어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뮤신이라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혀밑샘은 혀 밑에 있어요. 이 혀 밑에 보면 이렇게 있게 되고 혀밑샘은 주로 끈적끈적한 침을 분비하고 네. 이 외에도 입술이라든지 구개라고 해서 입천장에도 굉장히 작은 타액선들이 침샘들이 한 많게는 1000개까지 있고 대개는 끈적끈적한 침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아주 큰 기관으로는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이 오른쪽 왼쪽에 3개씩 있으니까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침샘을 입안에 있는 옹달샘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샘처럼 여기서 물이 만들어져서 입안으로 분비가 되니까 이런 옹달샘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제가 옹달샘이라고 표현을 해서 기고를 한 글도 있었고 그럼 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마치 이게 지금 마른 사막에 바닥에 보이는 이게 강바닥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의 입도 똑같이 돼요. 이게 사람의 혀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 혀를 한번 서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거든요. 침이 없게 되면 이런 마른 논바닥 또는 이렇게 사막에 갈라진 바닥처럼 혀도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침샘은 어떻게 생겼냐? 조금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시면 요렇게 생긴 동그란 세포가 선포세포라는 거거든요. 요 선포세포는 침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안에다 이렇게 쌓아두죠. 요 가운데다. 여기서도 침을 만들어서 요 가운데에 쌓아둬요. 그리고 있으면 여기 근상피세포라고 있는데 얘는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한다는 무슨 말? 쥐어짠다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와요. 내가 밥을 먹는다? 그러면 여기서 침을 갑자기 많이 만들면서 여기 있는 근상피세포가 확 쥐어짜요. 그럼 여기 있던 고여있던 침이 어떻게 되겠어요? 쥐어짜지면서 여기로 밀리겠죠? 여기서도 밀리고 이렇게 밀려서 가죠. 그래서 침이 이렇게 고이다가 이렇게 흘러가죠. 관세포를 따라서 이렇게 입안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은 대개 침을 만들어내는 선포세포와 그 쥐어짜는 근상피세포, 도관세포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되게 기능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럼 선포세포인데 왜 이렇게 모양이 틀리냐?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 같은 침을 짤 때, 요거는 이렇게 끈적끈적한 침을 만들 때 이렇게 세포 모양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침은 아침에 나오는 거 다르고 저녁에 나오는 거 다릅니다. 되게 잘 때는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긴장을 하든가 운동을 할 때 이럴 때는 잘 안 나오고 마음이 편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요 양이 이 MI는 미닛이나 분당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당 0.3ml, 0.1ml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게 아침과 저녁이 다르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얼마만큼 나오냐? 많게는 콜라병 1.5리터, 콜라병 한 병까지 나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고 건강한 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렇게 뭔가 분비하는 건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대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침은 분비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부교감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거고요. 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시각적으로 보거나 음식을 씹거나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런 그 씹는 거라든지 눈으로 보는 시각이 머리에 전달이 돼서 자연스럽게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침샘에 자극을 줘서 침을 만들게 하고 근상피세포를 쥐어짜게 해서 침을 만들어내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침샘 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침에 대해서 이미지를 물어보면 과학적으로 하는 건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속담에서 찾아보는 이렇게 사회적 편견을 한번 봅시다. 과학적인 시간이긴 하지만 한번 보시면
왼발 모르고 침 뱉는다. 어떤 뜻인지 알까요? 보시면은 나중에는 앞장서지만 꽁무니를 뺀다 이런 뜻이고요. 누워서 침 뱉기. 이게 결국은 자기가 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 침이라는 게 좋은 거면은 받으면 좋은 건데 나쁜 거니까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웃는 낯에 침 뱉으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죠. 혀가 짧아도 침은 길게 뱉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허세라는 뜻이거든요. 침은 길게 뱉는다. 뭐 있는 체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고 보시면 침 먹은 지네. 이제 겁이 나서 길을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사람. 침 발린 말 이것도 꾸미기 좋은 말, 꾸며진 말, 실제와 다르게 과장된 말이겠죠. 뭐 침 뱉고 미식겠다. 이게 전후가 맞지 않는다. 또는 침 뱉은 우물 다시 먹는다. 이것도 당연히 뭐 침 뱉은 물은 나쁜 거겠죠. 그러니까 이 침이라는 단어가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뭐 대부분 찾아봐도 대부분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을 흘리고 있는 아기를 보면 저는 처음 드는 생각은 뭐 어떻게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귀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침을 흘리는 아기가 귀여운 건 침 자체보다는 아기가 귀여워서 제가 느껴서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침은 이 아기를 봤을 땐 귀엽다는 의미를 듣지만 뭐 지하철이라든지 길거리에서 이렇게 침을 함부로 뱉거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은 대개는 피하게 되거든요. 왜? 내가 옮을까 봐. 그죠? 침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봅시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쁜 홍아들이 이렇게 침을 뱉기도 하죠. 가리를 뱉기도 하고 또는 그 많이 화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침을 뱉는 이렇게 일화 같은 것도 가끔 역사에도 있고 그래요. 침을 어떤 분노의 표출인 거죠. 침이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침이 분노, 복수와 허세. 그리고 이제 동물로서 돌아가면 이 사자가 침을 먹이를 잡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걸 보면 상당히 어떤 야만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야만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거는 라마라는 데요. 자기 영역에 들어오면은 침을 뱉어서 적을 쫓아낸대요. 네, 그래서 이 침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소유욕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얘는 알파카예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라마랑 비슷해요. 얘도 침을 뱉어요. 본인이 아기를 가지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렇게 수컷한테 침을 뱉어요. 네. 그래서 이 라마를 키우는 사람들은 암컷 알파카가 저기 침을 뱉으면 이 알파카가 임신을 했구나라는 걸 알고 임신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서 어떤 뭐 이렇게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공격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약간 뭐 공격성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모기인데요. 모기가 사람에게 사람으로 옮겨 다니면서 세균이 바이러스를 옮기거든요. 균을 옮기잖아요. 예, 이 모기는 바이러스가 모기의 침샘에서 나와요. 침샘에서 나오고 모기한테 물리면 아픈 것도 모기의 침샘에서 이 피를 응고시키지 않으려는 물질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서 그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가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병이 생기고 그런 거죠. 예, 전염병의 상징이고요. 요거는 보시면 소라예요. 소라에도 침샘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게 침샘이에요. 침샘. 소라의 침샘인데 소라의 침샘에는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독이 있어요. 독이. 따라서 하실 때는 요걸 빼고 먹어야 되고 특히 가을에 가끔씩 뉴스에 보면 나와요. 소라 잘못 먹어서 뭐 이렇게 좀 잘못되셨다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라의 타액선을 침샘을 꼭 제거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있는 소라 없는 소라 이렇게 구별해 갖고 홍보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본 침들은 다 침샘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는 12세기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청자예요. 청자. 예, 청자인데 이게 바로 타구라는 거거든요. 여기 타구. 한자로 여기 이게 침타구요. 구요. 이게 침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침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예전에는 침을 뱉을 때 함부로 못 뱉게 하고 이런 그릇에 굉장히 고귀한 청자인데 이런 청자에 이렇게 뱉게 했다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고요. 19세기에 유럽에는 결핵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법으로 만들었어요. 침을 뱉는 걸 금지하고 그릇을 갖고 다녀서 침을 뱉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핵의 유병률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침은 질병을 매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침 뱉기라는 게 과연 나쁜 일이지만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렇게들 얘기한대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운 문화다. 잘 안 뱉는 거죠, 외국. 우리나라는 굉장히 길거리에서 흔하게 뱉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러한 일은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침의 성분은 99%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더러운 침도 99%는 물이고 깨끗한 물도 99%는 물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99.5예요. 예, 뭐 하여튼 99 대부분이 물이거든요. 깨끗한데 왜 이렇게 더럽다는 생각이 들을까? 그건 바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을 통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이지 침 자체는 전혀 더럽지 않다는 거고요. 더구나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침의 비말이 세균을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들 알려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이제 의심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옮긴다는 생각에 굉장히 침을 더 이렇게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고요. 이런 침 뱉는 문화에 대해서 뭐 비단 침뿐만 아니라 뭐든지 뭐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런 분비물에 대해서 이렇게 금기시하는 성향은 과거에도 있었고 예전에 그 서양에서도 있었고 동양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늘 있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한 영국에 있는 문화 인류학자가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가설을 뭐 가설이죠. 일종의 사회학적으로 가설을 내세웠어요. 이런 힘이 더럽다는 편견은 아마 그 영국의 문화 인류학자는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오염과 순수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어떤 그런 오염된 오물이란 제자리를 벗어난 사물로 질서정연한 관계와 그 관계 위반 되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뭐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의란 거예요. 내 오른손은 깨끗하고 왼손은 더럽고 이런 문화가 지금도 어느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는 사람을 뭔가 이런 어떤 질서에 벗어나는 사람이라고 한정을 짓고 이런 것들은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는 성스러운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갈라놓는 어떤 그런 체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자체의 본질과 상관없이. 그래서 사람도 여쭤본 거예요. 내 내부에 있는 건 깨끗하고 외부에 있는 거는 더러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경계를 통과하는 물질은 굉장히 애매하고 위험한 물질이 되는 거고요. 침은 입에 있을 땐 깨끗하나 벗어나는 순간 더럽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보편적인 이런 문화와 사회적 관념이 생긴 거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과학적으로 침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굉장히 지극히 상징적인 범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마사이족이라고요. 조금 원시적인 부족이긴 하지만 이 부족들은 침을 되게 신성시 여깁니다. 아기에게 이렇게 침을 이렇게 뱉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물이랑 침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인사치레를 한다든가 이렇게 침을 뱉는 거에 대해서 상상이 성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와 반대로 전혀. 이건 침은 어떤 소중함의 어떤 이미지가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침의 유용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여기 조금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게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 음료수거든요. 이거는 남미에 있는 음료수예요. 음료수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이에요. 술, 알코올. 어른들이 마시는 알코올이거든요. 이 알코올은 치차데 무코라고 이렇게 불리는 실질적으로 파는 술입니다. 네, 파는 술이고요. 한자로는 구작주예요. 입으로 씹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씹어서 만든 술.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최초의 술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술을 이제 사실은 뭐 어른들도 드시는 문화의 일부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최초에는 그 과일 같은 게 땅에 떨어졌을 거거든요. 과일이 땅에 떨어지면 그 땅에 떨어진 과일에
이게 바닥에 있는 일종의 곰팡이, 그 누룩곰팡이, 이스트가 있었을 거고, 이스트가 적절한 환경에서 그 당분을 발효를 시켜서 알코올이 되었을 거고요. 지나가던 예전의 조상들은 지나가다가 물인 줄 알고 먹었겠죠. 근데 맛이 이상한데 먹고 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약간 취한 기분도 들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이 어디서 생겼는지 찾았겠죠. 그러다 안 거예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곡식을 가지고 입으로 씹어갖고 그 씹은 곡식을 항아리에 두면, 곡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이고요. 입으로 씹는다는 거는 그 탄수화물을 잘게 부숴서 아주 작은 이당류,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작은 조각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과일에 있는 당분과 똑같은 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항아리에 있는 그런 어떤 곰팡이가 발효를 시킨다면 술이 되는 거죠.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이 술은 곡식을 씹어서 침으로 발효된 술이에요. 이게 바로 일본의 사케라는 술도 있는데 아마도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유명한 이 패드릭 맥버운 교수가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말씀을 하시냐. 인간의 정착, 사람의 정착은 농경사회 때문이라고 해요. 뭔가 곡식을 정기적으로 얻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지만, 이분은 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도 그 시대의 조상들은 알코올이 주는 어떤 효과와 마력에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술은 인류가 만든 최초의 과학적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랬냐면 이분이 쓴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관심이 가는 분 한번 이분. 결국 세계 최초의 과학적 발명품은 인간의 이 침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두 번째, 이거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요리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마 재료는 이걸로 만든다고 합니다. 재료는 이걸로. 밑에 답을 보시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Bird's Nest Soup, 제비둥지 요리예요. 제비둥지. 여기 연와인데요. 연이라는 게 제비예요. 제비연. 와는 집어하잖아요. 제비의 집으로 만든 탕. 제비의 집은 두 가지로 만들어요. 제비가 지푸라기를 갖고 오고요. 그 지푸라기를 엮으면서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침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비집을 가져다가 지푸라기를 다 뜯어내면 이렇게 남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중국의 산의 진미의 요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침을 가지고 요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술도 만들고 요리도 만들고. 그죠? 네. 이거는 미국에서 파는 키트예요. 이렇게 키트거든요. 비용은 99달러. 뭐 대략적으로 한 12, 13만 원 정도 하겠네요. 그죠? 12, 13만 원 정도를 가지면 여기에 이 키트를 주문해서 여기에다가 침을 한 방울 뱉게 됩니다. 침을 뱉게 되면 이 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주문해서 보낼 수 있어요. 보내면 이렇게 다양한 뭐 침의 성분을 분석해서, 뭐 침의 성분이라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침에 어쨌든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영어로 있긴 한데 그 원본을 따오다 보니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진 머리의 색깔이라든지 눈의 컬러라든지 각종 유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본인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침 하나만 뱉으면 여러분의 유전적 형질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려주는, 네, 이런 회사도 생겨나고 있고 점점점 많아지겠죠. 예. 그럼 침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질환들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NA로 범죄 수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CSI라는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누가 이렇게 그 수사관들이 범인을 이렇게 침을 딱 뱉으면 화를 내지 않고 좋아하죠. 거기서 DNA를 채취해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을 검사할 수 있고, 입안에 생기는 암 또는 치매도 침으로 이제 진단이 가능하고요. 뭐 이렇게 중금속의 잔류량이라든지 마약을 복용했는지, 그다음에 우울증 또는 여성의 배란기 이런 걸 예측하는 것들이 다 침으로써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침을 통한 진단은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뱉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어려운 게 체열, 피를 빼는 건데, 피를 빼려면 주사로 찔러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해서 간단하고 아프지 않잖아요. 혈액을 채취할 때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응고가 되지도 않고 혈액은 오래되면 응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공짜예요. 돈이 안 들어요. 뱉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무한정 생성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도마뱀에서 침을 이제 독이 있겠죠. 그 독이 결국은 침에서 나오는 거니까 분리를 했더니 당뇨병 치료제가 나왔어요. 네, 도마뱀의 침에서. 한번 볼까요? 이런 이제 동물들이 갖고 있는 침에 유용한 성분이 많아요. 요거는 흡혈박쥐거든요. 흡혈박쥐의 침에서는 피를 빠니까 네, 뇌졸중 치료제가 나왔어요. 네, 뇌졸중 치료제가. 이거는 뭔지 아세요? 네, 청자고둥이라는 건데요. 고둥인데 진통제 성분이 나왔고요. 여기에도 이제 아주 사람과 다른 인슐린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잡아먹을 때 침에서 뭘 쏘는데 상대방이 계속 쏘는 걸 보니까 아주 강한 인슐린인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을 일으켜서 먹이를 이렇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개발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침의 유용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게 떠올라요. 이렇게 아픈 뭐 동료 강아지라든지 개라든지 뭐 어미가 새끼의 상처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핥아주는 그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혀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이런 성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핥아주는 치료해주는 이렇게 상처를 보호해주는 이미지가 있고요. 예, 거기 히스타틴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다쳤거나 모기에 물리면 할머니가 이렇게 침을 좀 발라주시기도 했거든요. 사실 아마 여기 어머니나 여기 아버님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아주 의학적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어떤 침이라는 거, 할머니의 약손이라는 것이 진통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사랑이 겹쳐서 더 다른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침 자체에도 분명히 이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침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침에서 나온다는 거죠. 아까 소화에 관련된 것들, 특히 아까 아밀라제 얘기했고요. 미각에 관련된 것들, 특히 아연의 성분이 또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항균, 이외 균을 잡아먹는 여러 가지 뭐 면역과 관련된 것들도 나오고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칼슘과 인산염, 항산화 요소, 우리 몸에 이제 나쁜 물질들을 약간 제거하는. 그 다음에 조직 재생, 이게 식도를 재생하는 거거든요. 식도를 재생. 결국 이게 목을 넘어가면 식도인데 식도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분비하고요. EGF예요. 표피를 생장하는 식도의 표피를 잘 자라게 하는 성분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 성분을 침에서 분리를 해가지고요.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성분을 분리해서 표피 생장 인자를 침에서 분리해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표피 생장 인자를 잘 분비해서 물론 비싼데 이걸 이용해 갖고 잘 낫지 않는 입안의 궤양이나 입안의 염증에다가 뿌려주면 굉장히 잘 낫거든요. 네. 방금 얘기했죠.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침이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물론 양은 작고 제가 이게 의학적으로 충분하진 않을지라도. 네. 그러면 이런 침샘, 이런 침이 나오는 것들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많아요. 잘 때도 침이 적게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감정적인 변화나 영양실조, 잘 안 먹을 때도 그렇고 탈수, 노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노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입으로 숨 쉬면 여러분들 입이 말라요. 겨울에 입으로 숨 쉬고 코 막히면 아침에 일어나면 입도 마르고 목도 아프거든요. 네, 술과 담배도 있고요. 여기 다양한 질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침샘 자체에 문제가 생겨도 기능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뭐 환자들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노화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게 조금 관심이 생기고 그 입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에 의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아서 요 노화와 방사선에 대해서
저는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노령, 그럼 노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WHO에 들어가면 있는 그림인데 2015년과 25년, 50년이 되면 이 사이에 한국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짙어져요. 여기 써 있죠. 60세 이상이 30%가 이상이 되는. 우리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노령화가 되는 나라고요. OECD 회원국 중에 두 번째 장수국가고 1950년이면 한국 전쟁이 발발한 시기인데 이때 우리나라 평균이 50세거든요. 지금은 83.3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더하면 33세죠. 요 사이의 기간은 70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1년을 살면 6개월이 덤으로 생겨요. 그죠? 그렇잖아요. 70년 중에 33세잖아요. 대략 여기 반이잖아요. 반. 내가 6개월을 살면 살수록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을 살면 6개월이 덤으로 생기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장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계산상으로는 물론 이대로의 그 그래프가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지금 빠르게 생명 연장이 되고 있다. 현재는 15%인데 노인 인구가 67년이 되면 46.5명.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올림하면 50%예요. 2067년에 2명 중 1명은 노인이야. 굉장히 빠르죠. 이런 노인이 증가하면 2명 중에 1명은 입이 말라서 고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노화에 의한 입마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현재는 뭐 인구의 20%, 여성 인구의 30%, 노인 인구의 50%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55세 이상 남녀의 70% 이상이 입이 마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입안에 나쁜 종양,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방사선 치료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을 조사하면 얼굴에 나쁜 혹이 생기면 여기에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침샘들이 있잖아요. 이 침샘들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길 수 있고 이런 방사선 요오드는 먹는 방사선인데 방사선 동위원소를 먹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갑상선암 때 많이 그렇게 하고 이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뭐 일본에서도 지금 방류하고 있는 데도 들어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쨌든 그 중에서도 방사선 요오드는 갑상선암을 치료하는 데도 쓰이지만 일부 침샘에도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흔히 보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이렇게 입마름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방사선으로부터 침샘을 회피하는 방법도 있고요. 방사선을 쏠 때 조금 나눠서 거기 닿지 않게 쏘는 방법이죠. 그 외에는 보존적으로 마사지라든지 뭐 인공침을 쓰든지 무설탕 껌, 뭐 구강위생 등을 하고 침샘을 자극하는 약물이 있지만 조금 더 제한적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을 써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사선에 의해서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방사선에 노출되면 그 활성산소가 나와가지고 조직을 방해하고 여러 가지 유전자 발현과 염증에 의해서 침샘이 손상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막는 거죠. 침샘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런 막는 것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거든요. 산소를 제거하거나 항산화제. 그다음에 이런 염증이라든지 유전자 발현을 어쨌든 없애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이라는 어떤 물질들을 써서 경감을 시키거나 침이 완전히 손상이 된 다음에는 이 침샘을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제로서 여러분들 세포치료, 줄기세포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연구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경감제, 치료제, 보호제에 효능이 있는 그런 물질들이 다 알려져 있어요. 여기 인삼, 해조류, 커리, 녹차 이런 것들은 되게 항산화제라서 여러분들 많이 보조식품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성장인자나 우리 몸에 피에 있는 혈소판에 들어있는 혈장 성분도 이 경감제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줄기세포도 치료제가 되겠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침샘에 넣어서 침이 잘 나오도록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과학적인 증거 없이 사람한테 무조건 먹여서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지만 단계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세포에서 실험해서 효과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올려서 뭐 중간 단계에서 동물 실험에서 동물에서 효과가 있으면 뭐 독성이 없는지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먹여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효과적인 약이 되는 걸 입증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람한테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동물이에요, 동물. 그래서 이렇게 동물한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먹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입을 통해서 이렇게 먹여주는 거죠. 이게 입을 통해서 먹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절개를 해서 침샘에 여기 안에다 넣어주는 방법, 주사바늘로 찔러주는 방법도 있고, 배에다 찔러주는 방법도 있어요. 배에다. 그다음에 혈관을 찾아서 찔러주는 방법도 있고, 침샘은 조금 다른 게 침이 나오는 그 길이 입 쪽에 있잖아요. 입 쪽에 침이 나오는 길을 찾아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 침샘관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5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약물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침샘도 귀밑샘, 혀밑샘, 턱밑샘이 있는데 쥐의 경우에는 귀밑샘보다는 턱밑샘이 훨씬 커요. 굉장히 큽니다. 조금 달라요, 구조가. 좀 다르게 생겼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턱밑샘이 이렇게 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쥐들을 사람이 앓고 있는 질환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하는데 늙히는 거예요. 쥐의 수명은 한 2년 정도가 되는데 한 1년 8개월 정도 늙히고 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쥐한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물질들을 넣어서 침이 잘 나온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전자 조작을 하면 침이 빠르게 늙을 수 있는 노화에 특화된 쥐들도 있어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런 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방사선, 이게 쥐들이 이렇게 자고 누워 있잖아요. 이는 자고 있는 쥐들의 목에다가 방사선을 쬐는 거고요. 아까 먹는 방사선도 있다고 그랬죠. 방사선 요오드를 이렇게 먹이는 거고, 여기가 전데요. 여기 방사선 요오드, 이게 여기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차폐막에 가려서 저 손만 넣어서 이렇게 쥐한테 먹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침이 잘 나오냐? 침이 잘 나오냐고 쥐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침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쥐를 이렇게 사람 눕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눕혀가지고 이 안에다 넣으면 이 침샘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정도를 조금 더 시각화해서 잴 수가 있어요. 정량을 해가지고 침이 얼마나 원활한 기능, 침샘의 기능을 얼마나 원활하게 이제 체크를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갖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뭐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다시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쥐에게 입에다가 이렇게 석션, 이렇게 빨대 같은 걸 해갖고 음압을 주게 되면 침이 이렇게 쪼로로 흘러나오거든요. 침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실제로 침의 양을 측정해서 이제 확인도 하고요. 침의 양도 측정하고, 침이 언제쯤에 나올까 기다렸다가 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침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짧거든요. 빨리빨리 사람이 쥐죠. 빨리 나오니까 그걸 이제 레그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침이 나오기까지 기간도 측정하고 침의 양도 측정하고, 침이 없으면 잘 못 먹거든요. 잘 못 먹으면 살이 빠지거든요. 그럼 몸무게도 재는 거죠. 몸무게도 재고,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침샘의 무게도 줄죠. 그래서 이런 무게도 재고, 침의 양도 재고, 침이 나오기까지 기간도 재고, 이런 식으로 쥐에게서 침의 양을 측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사선을 쬐면 여기 털도 허옇게 변해요, 침이. 그러면 이렇게 검사해서 이게 침샘이거든요. 침샘의 크기가 다르죠. 네, 이게 이제 여기 뭔가 손상을 받아서 적은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잘 보는 방법이 있어요. 염색해서 이렇게 염색해서 보면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의 변화도 있게 되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선포세포와 이렇게 도관세포,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고, 뭐 개수를 셀 수도 있고, 변화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사선의 양을 달리하는 거죠. 농도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바이벌은 쥐가 좀 안타깝지만 쥐가 죽는 거거든요. 쥐가 죽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양을 많이 준 쥐들은 일찍 죽어요. 빨리빨리. 그죠? 그렇지. 하나도 안 준 쥐들은 쭉 사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농도에 따라서 쥐의 생존이 변화된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침샘의 변화도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 혀에고요. 쥐의 혀거든요. 쥐의 혀에도 이렇게 돌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돌기의 변화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사선에 오래 노출해서 침이 안 나오면 이렇게 지저분해져요. 그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변화를 볼 수가 있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러한 쥐들한테 효과적인 약물을 줬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이렇게 돌아오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그 연구를 하는 분들은 이런 연구를 하면 내가 연구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것들을 업적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저널에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보고 이 결과를 알 수 있게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공유를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연구했다는 증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또 침샘에도 여러분들 줄기세포를 아실 분들도 있겠,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침샘에도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턱밑샘, 귀밑샘, 혀밑샘에도 있지만 그 침샘을 얻으려면 째서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입술에 있는, 아까 입술에도 소타액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침샘들. 요걸 바늘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 여기서 침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분리해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얻으면 이 줄기세포의 특성은 어느 조직으로도 분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보면은 지방으로도 분리되고 연골로도 분리되고 뼈로도 가는 것, 이런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적절하게 배양을 잘하면 이렇게 다양한 조직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음을 증명하면 줄기세포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줄기세포가 가진 줄기세포의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줄기세포이면 이러이러한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부합한지를 확인해서 이게 줄기세포임을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화도 하고 가지고 있는 표면에 있는 물질들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서 침샘 줄기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침샘에 다시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침샘이 이 줄기세포에서 분화가 되고, 뭐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분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조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침샘을 재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연구도 하는 거예요. 라고 그 임상의사, 그러니까 저같이 환자를 보는 사람들은 수술을 하기도 해요. 아니,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 혹을 떼잖아요. 뗀 걸 검체라고 그래요. 그 조직을 뗀 검체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을 떼다 보면은 침샘을 저도 제거한 일이 많고, 그런 침샘을 검사를 한 후에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저희가 연구에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승낙을 받으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사람의 침샘 조직을 가지고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의 침샘과 그렇지 않은 분의 침샘을 구별해서 이 안에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부분이 있네,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조금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침샘의 기능이 원활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다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이제 정보학이라는 생물 정보학이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상되는 물질들을 이렇게 저희가 추려낼 수도 있고요. 그런 침샘에서 이런 이 조금 나이가 든 분들과 젊은 분들 사이에서 뭔가 이러한 물질들은 몇 배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의미가 있겠다 싶으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없애거나 변화시켜서 다시 발현을 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침샘을 회복할 수 있는 물질을 저희가 이렇게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도 있다. 그런 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강의 건강은 전신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구강 건강을 위해서 침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침은 침샘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이 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의학적 진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치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앞으로는 100세 시대니까. 그죠? 알파 에이지 시대잖아요. 중요하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거기에 제가 침샘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지금까지 드린 설명이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목은 사막에 숲이 있다. 여기는 중국의 마오쩌우라는 사막이에요. 마오쩌우는 사막이고요. 이 여인의 이름은 인위전이래요. 인위전이라는 분이 시집을 왔어요. 사막에 시집을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막밖에 남편이랑 단둘이 있고 남편은 사냥을 나가고 이러니까 혼자서 이 사막에서 외로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인위전 여인은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지내는 이유는 뭐 내가 사막에 와서 사는 것도 있겠구만 이렇게 황폐화된 사막에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내가 이 사막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기 시작해요. 나무를 심기 시작해 갖고요. 이렇게 한 해 뒤에 가고 실패도 하고 이렇게 반복이 돼 가지고요. 20년 뒤에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되는 이런 사막의 숲을 만든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돼서 책도 나왔어요. 사막에 숲이 있다. 진짜 이 얘기예요. 이 인위전의 여기를 여기에 담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입에 침이 없어지면 사막과 같다고. 이렇게 사막과 같다고. 이거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아주 아름다운 숲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숲을 가꾸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숲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연구에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나중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큰 숲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마지막 슬레이로 갖고 나왔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침에 관한 얘기, 뭐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많은 우리 학생들과 여러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